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 제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열정과 열강을 지금 선물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나와. 이 강의를 하루에 한 편밖에 못 찍겠어. 한 편 찍으면 죽음이야. 왜 그럴까? 내가 좀 잠잠히 생각해봐. 나는 왜 이런 걸까?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합격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너무 두려워요. 내가 여기서 또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강의를 찍는데 그 주저하는 시간만 1시간이야. 우리 감독님이 잘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열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7강을 매일 하루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냥 몰아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벌써 지금 4일차야. 그죠? 그럼 적어도 1, 2, 3, 4 나눠서 들었던 친구들, 또 그런 수험생들 4, 5, 6, 7 내강은 그냥 쭉 가서 빨리 완강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갖고 살을 붙이면서, 교재가 너무 잘 만들어졌잖아. 내가 봐도 참 좋은 교재야. 거기다 이렇게 살 붙여 가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 가장 FM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은 개념 공부, 심화, 기본, 이 개념 공부, 이 강의 듣고 합격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라는 게 있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 7일의 기적으로 정말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그래서 정말 이 개념 강의들보다 더 소리내서 더 열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저희 발가락에 힘 꽉 주고 지금 서 있습니다. 왜? 튕겨나가려고. 자, 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울 시대는요, 조선 후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카메라 잠깐 먼저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7일의 기적 속에서 이 조선 후기를 한번 배워볼 텐데, 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시기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분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592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 바로 이 임진왜란부터 이제 양란의 시대, 왜란과 호란이 나오는데, 자, 요 앞의 시대를 우리는 전기, 그리고 뒤의 시대를 우리는 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전기는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 15세기 세종의 시대, 16세기 이황 이이의 시대, 느낌 빡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훈구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이 훈구는 역사에서 퇴장하고 16세기에 누가 들어온다? 사림이 들어온다. 물론 이 훈구와 사림의 이 권력투쟁 과정이 있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사화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갑기을 다 배웠습니다. 각각의 왕들. 자, 이 15세기와 16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왕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왕들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 세조, 성종, 그리고 연산군, 중종, 요렇게 명종까지 요런 흐름들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각각의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별책을 통해서 감을 잊지 않는 그런 방법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림이 결국 16세기 권력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분화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가 서인이 나중에 또 소론과 노론을 나뉘었다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이후에 이 사림들이 전개했던 그 정치 형태는 무엇이었다? 붕당 정치. 그 다음에 일당 전제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오늘 배울 거야. 환국정쟁. 이거 문제가 있네. 탕평정치, 영정조 때, 그리고 나서 소수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요 역사의 흐름. 요게 바로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의 흐름이다. 각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왕들이 있는지를 딱딱딱 기억해 두는 것. 이게 바로 한능검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시대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요런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이제 조선 후기 배우는 거야. 조선 후기.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조선 정도 왕을 좀 봤잖아요. 조선 후기도 역시 왕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광해군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이미 우리가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광해군, 네, 바로 선조의 아들이에요. 자, 중립적 외교. 왜? 임진왜란 때 참여했던 그 명나라, 이 명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떤 후금이라는 나라, 이 사이에서 광해군은 바로 중립적 외교, 바로 강홍립 투항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추적할 수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다시 봐, 난 숨도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강의하고 있잖아. 자, 광해군 때 다시 일본과 이제 수교를 맺게 되는데 그 약조가 뭐였더라? 바로 기유약조였더라. 이 기유약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통신사가 파견되고 있다. 여러분, 이 통신사는요,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통신사가 있고 나중에 수신사가 있다. 예, 요 기점은 여러분들 1876년으로 한번 봅시다. 예,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때예요. 통신사는 뭐냐면 중국, 조선, 그 다음에 일본, 요런 그 문화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절단이야.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반대로 수신사는 뭐냐면 바로 예, 서양, 그 다음에 일본, 예, 그 다음에 조선, 요 방향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 다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의 문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통신사가 한다면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건 수신사라는 얘기죠. 1876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이름이 달라. 그 이전에는 통신사, 그 이후에는 수신사임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요, 이 통신사의 파견이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거든. 그런데 광해군 때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왜? 임진왜란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걸 다시 연결시켰던 것이 바로 광해군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해군 하면 대동법을 기억할 수 반드시 대동법 기억해야 되죠. 왜냐면 대동법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광해군이에요. 이건 대동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세법 연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중립적 외교와 그리고 통신사의 파견, 그 다음에 대동법, 이 대동법이 다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통신사의 파견이 이제 광해군 이후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기후약조 체결하면서. 자, 이런 어떤 그 광해군 때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인목대비 폐위 사건, 제게 어머니예요. 물론 이게 계모이긴 하지만 인목대비 폐위 사건, 그다음에 영창대군, 인목대비 아들이죠.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란 얘기야. 하지만 영창대군도 증살, 죽이는 모습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날아가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인물들은요, 바로 서인당이 되겠습니다. 서인당. 어찌 본다면 조선 후기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은 이 서인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인당이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쭉 이어가다 나중에 노론소론 이어지면서 결국 노론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 서인당, 인조, 이 서인은 여러분들 이율곡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황이 연결되는 그 당은요, 남인당이에요. 어쨌건 간에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그 당은요, 바로 서인당입니다. 물론 여기 남인당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인당과 남인당이 함께 가는 그 붕당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어쨌건 이 인조 광해군을 지금 척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중립적 외교냐. 왜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우리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나쁜 것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친명백엄.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념이 중요한 거야. 이념이 중요한 백성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념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찌해서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이 친명 백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인조 친명 백엄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친명 백엄 정책을 취하니까 이게 후금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 쳐들어온다고요. 그게 바로 호란이더라. 첫 번째 호란 같은 경우는 정묘호란, 두 번째 호란은 바로 병자호란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왕이 어디로 피신했죠? 강화도로 피신했다고 설명드렸죠. 그다음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어디로 피신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나중에 와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남한산성, 삼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인조 때 있었던 모습들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 삼전도에서 정말 굴욕적인 구고 두 배, 309 고두례. 예, 309 고두례. 요게 뭐냐면 이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그런 항복의 의식을 취한 것이죠. 너무너무 굴욕적이야. 미치겠어. 신하들 펑펑펑 울었어.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원수를. 그게 바로 그의 아들
효종. 물론 여러분 인조와 효종 넘어올 때 사실 효종은 왕이 될 수 없었죠. 왜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거든.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 이 소현세자가 이 청래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그 뒤를 바로 이 둘째 아들 효종이 잇게 되는 것입니다. 복림대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효종은 여기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북벌론을 주동하는 그런 모습들. 누구와 함께? 송시열과 함께 바로 이 북벌론을 주도하고 있더라. 이런 북벌론 여러분 나중에 윤휴라는 인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하여튼 북벌론 하면 여러분 송시열과 윤휴 그리고 효종까지 여러분 이 세트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효종, 송시열과 함께 북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틈틈이 노리고 이제 무기든지 맞추고 있었는데 이때 이 청나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러시아를 치러 갈 테니까 도와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어딘데 청나라인데 그 청나라 치기 위해서 무기 만들었는데 근데 이 청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는 거야. 러시아를 친다고. 어떻게 했을까? 도와주죠. 이게 바로 나선 정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정벌에 나갔던 것. 아니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건을 가지고 청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러시아를 쳤던 사건. 이거 아이러니지. 어쨌건 이 효종 때문에 이 효종 때 나선 정벌까지도 이어지고 있더라. 북벌론의 어떻게 보면 고민점이 대척점이 바로 이 나선 정벌이 아닐까? 이건 뭐 그냥 구호 아니야?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그 명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구호 아니었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건 효종 때 이 북벌론과 나선 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현종이 올라오는데 현종 때 있었던 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예속론쟁이야. 상복을 3년 입을 거냐? 1년 입을 거냐? 3년 입을 거라고 주장했던 거는 남인. 1년 입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은 서인. 이렇게 이제 막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효종이 죽었을 때 어머니 자이대비의 그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 싸운다는 얘기죠. 근데 효종이 또 아내가 또 죽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냐 9개월 입어야 또 싸워요. 1년은 남인, 9개월은 서인 뭐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야. 그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다? 바로 서인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남인이었습니다. 남인. 예. 남인이 이 예송의 최종적 승리자가 돼. 1차 예송 때는 서인이었는데 2차 예송 때는 바로 이렇게 남인이 승리하는 모습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지. 상복은 뭐 몇 년이 뭐가 중요해? 이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10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웃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뜨거운 것들도 100년 지나면 왜 저렇게 싸우지? 라고 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종 때 이제 쭉 넘어오다가 이제 숙종 때로 옵니다. 숙종 때 오니까 왔다 갔다. 사실은 이 효종, 현종 뭐 와가면서 이 붕당 정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붕당 정치가 아니라 숙종 때가 오면 이제 환국 정쟁이에요. 환국. 바꿀 환자, 국면 국면을 확 바꿔놓는 거 환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환국은 뭐냐면 일당 전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같이 공존하잖아. 붕당 정치의 키워드는 공존이었는데 이 환국 정치의 핵심은 일당 전제야. 오로지 모든 권력은 나한테. 근데 이걸 조장했던 사람이 있어. 그 인물이 바로 이 왕 숙종이라는 인물이에요. 숙종. 이 숙종 때 바로 이런 일당 전제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정말 이때야말로 정말 당파 싸움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또 숙종이 또 이게 오랫동안 집권하거든요. 숙종 때 한 거 많다. 여러분들 이때 이제 상평통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백두산 정계비 요게 이제 간도와 관련된 그런 정계비도 이때 세우고요. 그다음에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안용복이 또 활약했던 때 이때도 역시 다 이게 숙종 때.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건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일당전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숙종 시기의 어떤 모습들 여기 나와 있네요. 백두산 정계비 간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안용복 독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는 나중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은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이 되어버렸죠. 이 간도 협약 1909년이에요. 이때 왜 이 간도가 우리 땅인지 청나라 땅인지 이걸 확정을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 왜 우리가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청나라와 일본이 이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905년 우리가 외교관이 강탈당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는 사실. 이게 1905년 을사늑약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안용복.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독도하면요. 가장 먼저 역사에 처음 출발한 게 바로 이 지증왕 때 바로 이 어디를 정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우산국을 정벌하잖아.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이 독도를 쫙 가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역사 출발하는데 이때 와서 안용복이 일본 가가지고 독도 우리 땅이야, 울릉도도 우리 땅이야 이런 것들을 확약받고 오는 그런 모습들. 나중에 여러분들 칙령 제41호 이게 1900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1900년 칙령 제41호
를 통해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면 다시 한번 대한제국에서 확인하는 모습들 하지만 일본은 러일 전쟁 때 강제로 편입을 시켰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바로 이 숙종 때부터 이렇게 싹을 틔웠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숙종 때 일당전쟁의 모습이었어. 문제가 심각해.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개되는 다음 정치 형태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붕당정치, 환국정쟁,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탕평정치. 탕평정치 다음이 세도정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탕평정치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네, 그렇죠.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누구라 그랬어? 세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조선 후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누굴까?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세종이요, 조선 후기에는 정조라. 이 두 사람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설명드렸죠. 제가 분명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가지고 세종이 업적을 주르륵 정리해드렸잖아요. 정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르륵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중요한 그런 왕들이에요. 자, 갑니다. 자, 먼저 영조, 정조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영조는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에요. 82세까지 엄청난, 지금 수명을 따지자면 한 120세, 130세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자, 영조 때는요, 그 앞에 있는 숙종대 환국 너무 심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골고루 득용하자라는 탕평정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원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그 대장이야. 내가 비록 정치 나가지 않지만 내 말들을 너희들이 들어야지.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을 살림이라 그래. 살림. 살림. 이런 살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들 근거지에 대한 서원 인정하지 않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이렇게 환국정쟁을 거치면서 아주 부패한 기구로 정리하고 있더라. 이 서원을 정리했던 인물 영조가 있는데 또 한 명 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나중에 배울 거다. 바로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도 바로 이 서원을 정리했던 인물임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영조 때 이 앞에 있었던 이 환국정쟁, 이 엄청난 정치 파행, 이거 이제 그만두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법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속대전. 속은 뭘까? 속편이란 얘기야. 무엇의 속편? 경국대전의 속편. 그래서 속대전을 영조 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국대전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지? 성종 때야. 조선전기 성종 때. 그리고 그의 속편이 영조 때의 속대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파트에서 균역법. 와우. 내가 나중에 있다 대동법, 균역법 설명할 거거든.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에서 설명드렸죠. 균역법은 영조야. 무엇인지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영조 때 균역법, 역과 관련된 법인데 1년에 한 필만 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감세법이 바로 이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바로 영조 때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숙종 때 있었던 그 환국정쟁을 좀 더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다 죽이잖아요. 우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 아들 바로 이 정조, 즉 영조의 손자가 왕위에 올라섰는데요. 정조 역시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했던 이 탕평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탕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서인들 또는 뭐 노론들, 이런 특히 이제 노론이에요. 노론. 이 서인에서 분화되어 나온 세력들이거든요. 이 노론들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노론과 어떤 대립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야. 그리고 또 이들은 우리가 죽였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 두려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노론과 정조와 팽팽한 어떤 그런 기싸움이 벌어지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취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탕평정책은 기본이고요. 바로 규장각.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종 때 뭘 만들었지? 집현전. 그리고 세조 때 없앴지. 다시 복원시켰어. 누가? 성종 때. 무엇을? 홍문관. 그 계승에서 정조 때 바로 이 규장각이라는 게 나와요. 이 규장각에서 바로 문신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정조가 직접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빙해가지고 계몽시킨다. 이게 바로 초계 문신제다. 이 초계 문신을 통해서 자기의 오른팔들을 키워내겠다는 얘기죠. 초계 문신의 대표적인 문신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정약용. 정조하면 정약용 아니야. 이 초계 문신의 정약용. 연결을 한번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규장각. 특히 서얼 출신이 검소관들. 서얼 출신 중에서 이 규장각 검소관으로 등용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정조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습들, 규장각 초계문신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조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야. 노론과의 어떤 대립 속에서 우위를 취하고 싶었다. 자기의 오른팔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규장각
촉의 문신을 활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또 있어야지. 그냥 문신들만 있으면 어떡해. 실질적인 군사의 힘이 있어야 할 거냐. 그래서 장용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바로 아버지, 이 사도세자의 어떤 그 복권을 위해서 바로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 바로 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신도시의 꿈, 새도시의 꿈을 만들고 있더라. 이게 바로 수원 화성. 정조하면 수원 화성 빼놓을 수 없잖아요. 수원 화성 지도 딱, 이거 사진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정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정조 역시 마찬가지로요. 뭔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고 싶어서 당연히 법전 건드리죠. 자, 이때 만든 게 바로 대전 통편이라는 거다. 자,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이 법전은 굉장히 키워드가 돼. 예를 들면은 성종 때는 경국대전이 완성됐어. 물론 세조 때 출발했고 성종 때 경국대 완성이야.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이야.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이야.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요게 각각의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다 적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대전 통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있었던 어떤 개혁 정책 중에서 경제 파트 한번 보자고요. 영조 같은 경우 균형법 있었죠. 1년에 한 패 깎아주는 게 있었죠. 정조도 있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의 통공이야. 신의 통공은 뭐냐면 이 종로 시전들의 어떤 그 난전권이라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난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거 없앤 거야. 신해년에 모두 다 통하게 하라.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금난정권의 폐지. 시전상의 금난정권 폐지된 게 바로 신의 통권. 이게 바로 정조의 개혁이더라. 라는 거. 그런데 정조가 갑자기 죽어. 언제? 1800년. 딱 1800년 죽어요. 그러면서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니 이때부터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로 19세기 모습이 나오더라. 우후. 이 세도 정치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어. 소수 가문들이 주도했고요. 여기가 이제 비변사를 장악해. 비변사. 자, 잘 들어야 돼. 비변사 여러분들. 이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진 건 언제냐면 중종 때야. 중종 때 비변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이 비변사가 만들어지다가요. 요게 지금 나중에 이제 을묘외변, 명종 때. 자, 요게 이제 삼포외란. 그럼 삼포는 여러분들 세종 때 이제 열어놨던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난이 벌어져요. 이게 중종 때. 그때 비변사를 처음 만들어. 근데 이때 임시야. 근데 명종 때 을묘외변이 있어. 을묘외변. 이 을묘외변 때 명종 때 요게 상설기구화 돼.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거치면서 그 기능이 엄청 강화가 돼요. 그러다가 세도 가문에 와서는 이 세도 가문의 완전 권력을 빡! 제공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비변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정말 매관매직과 삼정의 문란을 그냥 마구마구 보여줍니다. 매관매직 뭐야? 관직을 사고 파는 거 아니야? 그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관직을 샀으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뽑아? 백성들한테 세금을 줄 뽑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세금 측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전정, 군정, 환곡, 토지세, 군정은 역, 그 다음에 환곡, 이거는 이제 의창, 상평장 거기서 나왔던 봄의 곡식을 빌려 가을에 갚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문란이 막 벌어지면서 백성들은 정말 가렴주구에 시달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세도 정치에 있었던 게 뭐냐면 19세기 바로 밀란의 시대야. 밀란의 시대. 그 대표적인 밀란이 뭐냐면 19세기 초반에는 뭐였냐면 홍경레이난, 그 다음에 중반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임술농민봉기. 이게 이제 진주에서부터 출발했던 임술농민봉기로 나오고 있더라. 19세기 밀란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러한 세도 정치 때문이었다라는 거. 홍경레이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서북지역의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됐고요. 임술농민봉기 이 진주에서 출발했던 건 바로 삼정의 문란, 전정군정 환곡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들고 일어나는 19세기 밀란의 시대가 바로 이 세도 정치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조선 침몰하는 거야.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정조 사후 이후에 세도 정치 3대 60여 년간의 이 고통 속에서 점점 침몰하고 있는 거야. 그 침몰하고 있는 조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 노력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근현대사의 첫 장을 열고 있는 누구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개혁이 나오게 되면서 근현대사로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태조 이성계부터 바로 여기 세도 정치까지 그 흐름을 쭉 한번 정치사 중심으로 한번 따라왔으니까 이걸 뼈대야. 이 뼈대를 빡! 기억하시고 여기다 교재를 통해서 살을 붙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치 한번 살펴봤고요.